자, 그 다음으로 보면 순환 할당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스케줄링 방법이기도 해요. 타임 퀀텀 혹은 타임 슬라이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해주는 그런 스케줄링인 거죠. 이 시간 동안만 각각의 프로세스는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만료되어지면 강제로 스케줄링 해주어서, 다시 말해서 선점해버리는 거죠. 라운드 로빙은 비선점형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충분히 CPU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만료되어지면 강제로 CPU를 뺏어 가지고서 다음 해에게 순차적으로 할당해주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할당하는 순서를 들어온 순서대로 할당한다라고 하면 소위 선점형 FCFS라는 방법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 로빙 스케줄링 방법은 일반적으로 평균 대기 시간은 그리 좋은 스케줄링 방법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평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라운드 로빙 스케줄링 방법은 사용자 응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골고루 조금씩 병행적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조금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이기는 하다라는 거 감안을 해두기 바랍니다.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평균 대기 시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P1, P2, P3라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선입선 처리했던 부분이죠. 시각 0에 세 개의 프로세스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P1이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P1 먼저 서비스를 해줄 것이에요. 그래서 0m초에서 즉각적으로 P1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리를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타임 퀀텀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시간 간격은 4m초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P1이 4m초 정도 사용한 시점에서 전체가 24m초이니까 20m초 부분이 남아있지만 CPU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너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양보해줘, CPU를 양보해줘 라고 해서 CPU를 뺏어오고, 그리고 다음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P2가 두 번째로 도착을 한 상황이니까 현재 P2에게 CPU를 4m초 동안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현재 P2는 3m초면 할 일이 다 끝나버렸네요. 할 일이 다 끝나면 굳이 4m초를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즉각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다음 P3에게 다시 3m초만큼 CPU를 할당할 것이고, P3 역시 타임 퀀텀은 4m초이지만 3m초 만에 일을 끝내고 나면 즉각적으로 다시 스케줄링 되어져서 이제 P1, P2, P3라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한 번씩 골고루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P1에게 4m초의 시간 퀀텀만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으면 역시 걔와 함께 돌아가면서 처리가 될 것이고, 지금은 없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3m초씩 나머지 작업들을 P1이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1의 대기 시간 보면 처음에 즉각적으로 수행됐지만 P2, P3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6m초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되었었죠. 그래서 전체 P1의 대기 시간은 6m초가 되는 것이고, P2는 0에 도착해서 4m초의 서비스 일어났으니까 4m초의 대기 시간을, P3는 7m초의 대기 시간을 갖게 되어져서 평균 대기 시간이 5.666m초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제에서 우리가 FCFS 같은 경우가 도착 순서에 따라서 3m초도 나타날 수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5.66이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듯 라운드 로빈은 평균 대기 시간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 참고 삼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교재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현재 타임 슬라이스가 2m초일 때 다음과 같이 스레드들이 도착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시각 0에서는 T1 스레드밖에 도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T1이 시작되어지겠죠. T1 입장에서는 4m초 동안 수행되어지겠지만 현재 T1에게 할당되어진 타임 슬라이스가 2m초이기 때문에 현재 T1 스레드는
무조건 2mC에 대한 실행이 보장이 되어질 것이에요. 중간에 1mC에서 T2라는 스레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입력에 따라 현재 T1이 선점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현재 보장되어진 시간 간격만큼 수행되어지고 나서 2mC에서 현재 레디큐에는 T2 스레드와 새로 도착한 T3라는 스레드가 들어있는 상태일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먼저 들어온 T2를 서비스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T2가 2mC 동안 수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4mC에서는 현재 T1과 T3가 레디 상태에 들어와 있을 텐데 T1은 아까 최초 한번 수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T3라는 스레드를 수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T3는 1mC에 끝나버리는 스레드인 것이죠. 그러면 괜히 2mC의 시간 간격을 다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이 1mC 처리한 후에 프로그램의 종류로 다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가동을 해서 현재 레디 큐에 있는 T1과 T2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실행했던 T1 스레드가 선택되어져서 실행을 재개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평균 대기 시간은 3mC로서 앞에 나온 어떤 방법보다도 사실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그런 사례가 되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사례에서 현재 타임 슬라이스를 1mC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에서는 큐에 T1 스레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1mC 수행하고 나서 1mC 시각대에 T2라는 스레드가 도착했다라고 하면 현재 대기 큐에 있는 T2 스레드로 컨텍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역시 T2도 1mC 수행을 하고 나서 시각 2mC 시간에서 보면 현재 레디 큐에는 아까 시각 1에서 수행을 멈춘 T1이 레디 큐의 제일 앞에 있을 것이고 현재 시각 2에서 새롭게 들어온 T3라는 스레드가 큐의 두 번째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에 스케줄러는 큐의 제일 앞에 있는 T1 스레드를 선택을 해서 1mC 수행이 되어질 것이고 시각 3에서는 현재 레디 큐에 있는 T3와 T2 중에서 레디 큐의 제일 앞에 들어있는 T3를 스케줄링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mC마다 3개의 스레드들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3.25mC로 타임 슬라이스가 2mC인 경우보다 웨이팅 타임이 다소 더 늘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컨텍 스위칭 하는데 소요되어지는 시간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에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성능을 대략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시간 할당량인 타임 퀀텀과 성능이 좀 연관이 있을 텐데 타임 퀀텀 값이 무한대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입선처리랑 똑같이 되겠죠. 모든 프로세스가 한 번 시간 할당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가 처리할 모든 내용을 다 처리할 만큼의 크기일 테니까 이론적으로 선입선처리랑 같을 것이고 반대로 타임 퀀텀이 아주 짧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n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전체 시스템을 현재 n분의 1 속도로 실행되는 자신만의 CPU를 가지고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컨텍 스위칭 하는데 시간이 0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n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n번에 한 번씩은 자기가 서비스가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n분의 1 속도로 그러니까 좀 느린 프로세서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현재 프로세스 타임이 10이다 라고 했을 때 타임 퀀텀이 12이면 한 번에 처리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타임 퀀텀이 6이면 한 번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하지만 타임 퀀텀이 1이다 라고 하면 9번의 컨텍 스위칭이 일어나 가지고서 각각의 다른 프로세스와 함께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CPU의 처리 속도를 2분의 1 한 속도로 한 번 수행하고 한 번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처리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시간 할당량은 컨텍 스위칭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져야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성능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CPU에게 할당되어지는 시간 할당량이 1mC인데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 1mC이다 라고 하면 소위 1mC 수행하기 위해서 1mC 기다려야 하는, 작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거의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 0에 근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실제로는 0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적당히 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값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타임 퀀텀 값을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에 비해서 아주 크게 늘려버리면 이제는 사용자 응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한 시간이 기니까 뭔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전환하는 주기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사용자 응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역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 따른 장점들을 좀 얻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시간 할당량의 크기에 비례해서 항상 성능이 개선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그런 특징들을 볼 수도 있어요. 다음 그래프에서 보면 현재 각각의 시간 할당량을 1mC, 2mC 이렇게 쭉 늘려나갔을 때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이에요. 어떤 이제 특정 사례인 거죠. 이 사례에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봤더니 현재 분명히 시간 간격이 증가되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역행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시간 할당량의 크기에 비해 총 처리 시간이 개선되어질 수 있으려면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주어진 시간 할당량 안에 다음 CPU 버스트를 끝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 CPU 버스트 타임의 한 80% 정도는 지정된 시간 할당량보다 좀 짧게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여야지만 어느 정도의 효율성들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